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평소 유튜브로 사연 듣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 사연도 역대급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강남에서 크게 고깃집을 운영하시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 보니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자라올 수 있었던 건 다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물론 돈 걱정 없이 살고 계시고요. 저희 부모님 노후 걱정은 제가 안 해도 될 정도니까 꽤 만족하고 있고요. 저는 회사도 서울에서 다니고 있고 한 번도 서울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제가 평생 서울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당연히 서울을 떠나서 살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신혼집을 구한다면 당연히 신혼집도 서울에서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하는 친구들이나 직장에 같이 다니는 선후배들을 보면 그렇게 힘들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현재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개팅이 자주 들어오는 편이었습니다. 소개팅에서 유명 법무법인 다니는 여자분을 소개받아서 만났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처음이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법 얘기는 잘 통해서 좋았는데 이런 면까지 있으신 줄은 몰랐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하세요? 마음은 고마운데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되네요. 마음만 받을게요. 소개팅 했을 때 현도 씨가 지연 씨 어머님께서 빵 좋아하신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요. 아버님께서는 과일 킬러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모두 현도 씨 덕분이랍니다. 마침 지나가는 길에 과일이랑 같이 빵집이 보이잖아요. 이건 순도 100% 제 마음이니 사양 말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사다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지연 씨는 정말 섬세하시네요. 빵이다 과일까지.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시니. 그러면 저희 엄마랑 아빠께 드릴게요. 정말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감사해요. 현도 씨 부모님께서 좋아해 주신다면 정말 좋겠네요. 그렇다면 저야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요. 그럼 현도 씨도 부모님과 함께 맛있게 드셔주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 지연 씨 멀리 안 나갈게요.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다음엔 고기 어때요? 제가 한우로 쏠게요. 이렇게 받았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죠. 그래도 되나요? 정말요? 우와, 저 너무 행복한데요? 고마워요, 한도씨. 그럼 이번 주 주말에 혹시 뭐 하세요? 시간 괜찮으시면 만날까요? 이번 주 주말, 잠시만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주 주말에 만나요. 사실 여기가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고깃집이거든요. 저희 집도 이 근처여서 주말에 여기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팅 참 많이 해봤지만 만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소개팅 상대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빵이랑 과일까지 선물하는 사람이라뇨. 여자분이 이렇게 적극적인 건 처음이라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센스 있고 마음이 참 예쁘잖아요. 제가 소개팅할 때 눈치 없이 부모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걸 기억했다가 바로 선물하는 섬세하고 센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자를 놓치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빠져있던 터라 결혼한 선배들 말로는 너무 지극한 효녀랑은 만나면 골치가 아파진다고 했었는데 그걸 간과했지만 지금의 여자친구를 선택한 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조금 더 솔직하게 풀어놓자면 제가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소개팅 상대를 자꾸 만나다 보니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진국같이 느껴진 지금의 여자친구가 생각해보면 인물도 나쁘지 않고 대학, 직장 등 스펙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 그녀를 놓치자니 다른 남자들이 채갈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실은 30대가 되니 점점 괜찮은 소개팅녀들이 줄어들더라고요. 그게 저의 불안감을 더 키운 것이기도 했지만요. 그래도 이것만은 확실하다고 자부했었습니다. 부모님께 유독 효도하는 여자친구인지라 자기 부모님에게도 잘하면 당연히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하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드디어 상견례를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께서도 같은 서울에 살지만 차로도 꽤 거리가 있었습니다. 강북구랑 강서구였으니까요. 저녁이라 퇴근 시간과 맞물려 도로 상황도 안 좋았고요. 한참씩 걸리기에 저도 여자친구도 일찍 퇴근해서 미리 상견례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도 미리 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과 먼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현도 씨, 우리 지연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강남에서 고깃집 크게 하신다고. 규모가 얼마나 되나? 내가 우리 지연이한테 더 물어보려다가 아무래도 직접 듣는 게 확실할 것 같아서. 괜찮죠? 네, 그럼요, 장모님. 저희 부모님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미리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집은 이미 지연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가지고 더 궁금해하거나 그럴 건 없습니다. 궁금하신 거 지금 다 물어봐 주세요. 자네 아주 화통하고 좋구만. 그래, 남자는 그런 맛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렇고 말고. 사실 자네가 대기업에서 법무팀 근무하다고 들어서 더 좋게 봤네. 우리 지연이도 유명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우리 집도 부동산을 하니까 자네가 법무팀 근무한 걸 가지고 우리를 더 돕기 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네네, 그럼요. 두 분이서 부동산 운영하고 계신다고 지연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연이만큼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드려서 장모님, 장인어른께 도움이 되는 사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저희 부모님께 한번 연락 좀 더 하고 와도 될까요? 그러게. 오빠 얼른 연락드려봐. 우리 엄마랑 아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 금방 갔지. 어머님이랑 아버님 무슨 일 있으신가? 약속 늦지 않는 분들이시잖아. 연락드리고 와줘. 내가 엄마 아빠랑 같이 이야기 좀 하고 있을게. 고마워, 지연아. 그럼 이야기 나누고 계세요? 장모님, 장인어른,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식사도 미리 세팅 시작해달라고 할게. 곧 오실 테니까. 저는 평소보다 늦으시는 부모님께 연락을 하러 자리를 떠나 있었고, 저희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님, 예비 장인어른 셋이서 상결례 식당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버스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부모님을 모시러 나갔고, 제가 달려나가 부모님을 버스에서 모시고 오는 모습을 식당 안에서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님, 예비 장인어른께서 통유리창으로 다 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부모님을 모시고 상결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요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차가 안 움직이고 그래서 기사님한테 타고 온 차를 맡기고 먼저 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코를 불러도 택시도 안 잡히고 한정거장이라 마침 버스가 오길래 두 분이서 아주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퇴근 시간이라 정말 사람이 많았다고 하시면서요. 우리 차가 사고 난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다친 건 아니다. 걱정 말고 예비 사돈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얼른 들어가자. 들어가서 상황 설명하면 되잖니. 안 그래? 간만에 버스를 타니까 참 힘들긴 하더구나. 퇴근 시간이라 그런 건가 사람들이 미어 터지더라고. 맞아, 현도야. 아주 말도 마라. 징한 거. 그래도 한정거장이라 다행이었지. 하필 우리 앞에서 사고가 나서 그래도 임기사한테 차 맡겨놨으니까 이따 우리 갈 때는 임기사 차 타고 갈 수 있을 거다. 하필 택시도 안 잡혀서. 그래도 5분밖에 안 늦었잖니.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자. 엄마 아빠가 안 다쳤으면 됐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정말 사고라도 난 줄 알고. 그래도 마침 버스가 와서 크게 고생 안 하고 오실 수 있었네요. 얼른 들어가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지연이 부모님께서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부모님께서 상결례에 버스 타고 오신 걸 본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을 보자 삿대질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원래부터 저와의 결혼을 승낙할 생각이 별로 없으셨다는 이야기와 함께요. 제 여자친구가 저를 너무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와? 차도 없는 거지 집안에 우리 딸 못 보내. 현두씨, 이건 아니지. 그래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고 나간 건가? 자네 부모님께서 강남에서 크게 고깃집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 아니면 가게가 망해가고 있는 건가?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감히 우리 딸을 넘봐? 이봐요. 우리 딸은 유명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인재라고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자산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 오제니까. 더 볼 것도 없다. 지연이 네가 하도 죽고 못 사네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는데 애초에 이 결혼 반대였다 반대. 지연이 너도 따라 나와. 우린 먼저 갈 테니까. 엄마, 아빠 왜 그래요? 진정 좀 하세요. 버스를 타고 오신 건 무슨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저 현도 씨랑 결혼하고 싶다고요. 엄마, 아빠.
현도씨 미안해. 내가 연락할게. 지금은 엄마랑 아빠 따라 나가야겠어.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알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재력가이신걸요. 제가 엄마, 아빠한테 잘 말씀드릴게요. 저러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고? 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양반들이구나. 지연이만 보고 우리가 저 집안을 좋게 볼 뻔했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현도야, 이 결혼 다시 생각해라. 그래, 현도야. 아무래도 저렇게 교양 떨어지고 경우 없는 집안과 사돈을 맺는 건 무리가 아니겠니? 임기사 연락해라. 에이, 괜히 헛걸음만 했구만. 우린 이 옆에 횟집에서 가서 식사나 하고 가자고. 저도 너무 충격이어서요. 엄마, 아빠 두 분이서 식사하세요. 임기사 연락할게요. 아마 지금쯤이면 빠져나왔을 거니까요. 저도 여자친구한텐 좋은 감정이지만 이렇게 여자친구 부모님이 저희 결혼을 반대하고 계신 줄은 몰랐거든요. 그도 그럴 게 제가 딱 우리 집 강남고깃집만 오픈했거든요. 다른 재산은 말도 안 꺼냈어요. 괜히 여자친구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여자친구네는 평범하거든요. 여자친구가 똑똑한 거 말곤 부모님께서 서울에 작은 부동산 하나 운영하시는 게 다예요. 겨우 그런 집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대하고 삿대질까지 했다는 거야? 말도 많아. 정말 수준 떨어져서 참. 우리야 뭐 가진 게 많으니까 네가 좋다는 여자친구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빚만 없으면 상관없었다만 우리가 기준을 안 세워서 이런가 싶네. 네 여자친구야 뭐 잘못 없다고 해도 이렇게 경우 없는 부모 밑에서 뭘 보고 자랐겠니? 게다가 엄청난 효녀라고 하지 않았니? 아들, 그런 집안에 효도하는 딸이면 말 다 했다.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해라. 그리고 우리 집안은 그럴 집안이 아니라는 거 톡톡히 보여주고. 이래서 수준이 맞는 집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니까. 수준 떨어지게 소개팅 같은 거 보지 말고 선을 봐라. 내가 이야기 해놓으마. 알겠어요, 엄마, 아빠. 임 기사님 도착했다니까 얼른 옆에 횟집 가서 맛있게 저녁 드시고 오세요. 제가 다음날 제대로 정리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선도 볼게요. 지금 여자친구랑은 정말 끝내야 될 것 같으니까요.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는 좀 있는 티 좀 내고 다니라니까. 왜 그렇게 수수하게 하고 다녀선 이런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하니? 앞으로는 급이 맞게 하고 다녀라. 이따 집에서 보자. 임 기사님을 불러서 부모님을 횟집으로 보내고 저는 일단 여자친구와 어떻게 할지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만 놓고 보면 저는 허영심도 없고 착하고 부모님께 잘하는 효녀라고 생각했기에 괜찮은 스펙에 나쁘지 않은 결혼 상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결심하는 건 당연히 아니었고요. 그저 순수해 보였고 부모님을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게 다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일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물론 여자친구 부모님까지 전혀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걸 말이죠. 여자친구는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저와 저희 부모님 자산을 알아본 것을 아직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부모님이 저와의 결혼을 반대했겠죠. 이번 상견례 자리에 저희 부모님이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올 걸 아는 여자친구가 이번 상견례로 자신의 부모님에게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자친구가 저희 자산을 다 모르고도 좋아해준다고 생각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선은 너무 뻔하잖아요. 모든 자산이나 부모님이 뭐 하는지랑 다 알고 만나는 거라 연애를 한다는 느낌이 없을 테니까요. 저는 선이라는 게 참 꺼려지더라고요. 저의 일부만 알고도 저라는 사람을 순수하게 좋아해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동안 여자친구의 연기에 정말 깜빡 속아 넘어갈 뻔한 거였죠.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계속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주말이라 어차피 여자친구는 집에 있을 거고 저처럼 부모님과 같이 사는 여자친구에게 저희 부모님 정체를 밝히는 게 한 번에 정리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상견례 다음 날 저는 저희 집에 주차해 놓았던 최고급 벤츠를 타고 여자친구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부모님을 불렀죠. 어제는 연락할 상황이 아니었어, 지연아. 지금 집에 부모님 같이 계시지? 나와, 집 앞이야. 할 말이 있으니까 부모님도 모시고 내려올래? 오빠, 내가 얼마나 오빠 연락 기다렸는지 알아? 전화해도 다 씻고 정말 너무해. 나 이대로 오빠랑 끝인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알겠어. 우리 엄마 아빠도 모시고 내려갈게.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오빠네 잘 산다고 대충은 얘기해놨는데 오빠가 제대로 설명해주라.
엄마 아빠가 어제 어머님 아버님께서 초라하게 버스 타고 상견례 자리에 오셨다고 다 사기 아니냐고 막 그러신다? 나 정말 힘들었어.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보신 거구나. 우리 엄마랑 아빠가 버스에서 내리시는 거. 그거야. 나오면 내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부모님 꼭 모시고 내려와. 알겠지? 기다릴게. 응, 오빠가 다 설명해 줄 줄 알았다니까. 역시 오빠 최고야. 금방 부모님 모시고 내려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시원하게 그냥 오빠네 자산 다 말해줘. 나도 다는 모르니까 말이야. 곧 만나. 여자친구는 제가 해명을 하러 왔다 생각했는지 아주 신이 나서 부모님을 모시고 내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몰고 온 최고급 벤츠를 보기만 해도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심하게 놀라실 것 같긴 했지만요. 아니나 다를까 불신의 눈으로 가득하던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저의 최고급 벤츠를 보자마자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해명을 바라는 눈빛으로 바뀌더라고요. 참 빠른 태세 전환에 저는 쇠기를 박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정체를 밝혔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 부모님은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이미 후회해도 때는 늦었지만 말이죠. 아니 자네는 이건 최고급 벤츠잖아. 지금 우리 딸한테 사기치려고 이걸 가져온 건 아닐 테고. 아니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혹시 지연이 네 말이 진짜 사실인 거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강남에서 유명한 고깃집은 취미로 운영하시는 거고요. 강남에만 상가 건물이 몇 채고 별장이 몇 개인데요. 어제는 상견례 식당에 거의 다 왔는데 앞에서 다른 차들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교통이 너무 지연돼서 버스를 타신 거고요. 딱 한 정거장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러면 버스를 타고 온 게 정말 우연이라는 말인가? 참. 이 최고급 벤츠를 보니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나저나 강남에 상가를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계신가? 왜 진작 우리 지연이한테 털어놓질 않은 거야? 우리도 어제는 오해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런 건 대화로 풀자고. 어이? 내가 뭘 했어요, 엄마 아빠. 그러니까 현도 오빠 부자라고 했잖아요. 나는 별장까지 있는지 몰랐네, 오빠. 강남에 사실 상가 건물 하나만 있어도 엄청 부자잖아. 그런데 한 채가 아니라 몇 채나 있다고? 오빠, 나 더 반했어, 오빠한테. 그런데 왜 나한테 지금까지 말 안 한 거야? 네가 이런 속물일까봐.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이렇게 경우 없는 사람들일까봐. 일종의 거름망 같은 거라고 할까? 이 거름망에 너랑 너희 부모님이 딱 걸려버렸네. 우리 결혼은 없던 일이 될 거야. 그동안 내 앞에서 연기하느라 고생했다. 뭐라고? 그럼 정말 어제 그 버스에서 내린 게 정말 차 사고 때문에 우연히 타고 온 거란 말이야? 아우, 말도 안 돼.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 딸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 제발 너그럽게. 아니요. 지연이는 철저하게 저를 조사하고도 모른 척, 순진한 척 연기를 해왔습니다. 어제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저희 부모님께 삿대질을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실 때 지연이가 따라 나가면서 그랬습니다. 저희 집 자산을 알고 있다고요. 저는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연이도 자격 미달입니다. 끝이라고요. 일부러 속인 오빠가 나쁜 거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오빠가 말 안 해주는데 내가 알아도 모른 척 있어야지. 그럼 아는 척 해야 해? 오빠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오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데. 그게 네 패착이야. 차라리 끝까지 모른 척 했어야지. 우리 사이는 여기서 끝이야. 돈만 밝히는 너희 부모님을 원망하려거든 해. 나랑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니까. 개거품을 물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부모님 앞에서 보란듯이 제 차로 돌아와 쌩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뒤로도 계속 전화를 하길래 가볍게 차단을 해버렸고요. 이제 다 끝난 사이에 뭘 어쩔 수 있겠어요. 여자친구가 앞으로 저보다 더 부자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마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힘들 텐데 평생 배 아파하며 살겠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짜 효녀인 척 돈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순진한 연기를 하면서 속이려고 하려나요? 뭐 어떻게 살든 저와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 전에 오히려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부모님의 민낯을 제대로 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그렇게 여자친구와 빠르게 헤어진 후 저는 여자친구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해줬었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강남 큰 고깃집 앞에서 저와 저희 부모님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매일매일 고깃집에 와서 질리지도 않는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결국 수상하게 여긴 직원들이 저한테 말을 해서 제가 와보게 돼서 알았죠.
그 상견례 날을 일은 우리가 정말 미안하네. 어떻게 안사돈이랑 바깥사돈한테 자네가 잘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아, 그리고 우리 지연이가 자네에 대해 알아본 게 그렇게 잘못인가? 제발 한 번만 다시 결혼을 생각해보면 안 되겠나? 그래, 현도 오빠. 우리 이대로 끝낼 순 없는 거잖아, 안 그래? 우리 결혼하려고 했던 사이였어. 이렇게 쉽게 정리되는 사이 아니라고. 제발 한 번만 다시 결혼을 긍정적으로 돌려보자, 어? 아니, 매일같이 여기 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야? 한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로서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경찰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그만하고 가주세요. 이지연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얼른 부모님 모시고 가. 소란 피우지 말고. 내가 이렇게 빌게. 응? 내가 무리했다는 거 인정하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몇 번을 후회했는지 모르네. 우리 집 양반도 그렇고 사죄라면 얼마든지 사죄할 수 있어. 자네가 너무 평범하게 하고 댕겨서 자네 집안이 그 정도까지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자네랑 결혼을 반대했던 거고. 지금은 뭐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드리는 게 마지막이에요. 정말 이제는 경찰 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명백한 영업방해예요. 저는 따님과 다시 잘해볼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찾아오시면 이제 이런 경고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 불러봐. 그래봤자 뭐 나를 여기서 끌어내기라도 할 건가? 참, 남자가 말이야 그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앞으로 큰일은 못하겠네. 안사돈 바깥사돈한테 이야기 좀 잘해달라니까 그걸 그렇게 못해주나? 에? 뭐 그렇게 대단하시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에? 엄마 정말 왜 그래? 더 빌어도 모자를 파네. 그럼 어떡해요? 진짜 도움이 안 된다니까 도움이. 오빠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도 이렇게 사과하시잖아. 그러니까 제발 좀 받아줘. 우리 결혼 다시 진행해보자고. 제발 부탁이야. 결국 영업방해로 신고를 하고 경찰들이 가게로 쫓아오자 그제서야 일어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계속 못 간다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조르는 게 모녀가 아주 판박이더군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더더욱 정말 여자친구였던 지연이와 헤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위해 준비하던 모든 과정을 멈췄습니다. 위약금 같은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정말 경찰까지 부르는 모습을 본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머니는 다시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죠. 참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했어요. 이렇게까지 바닥을 보여줄 수도 있구나 하고 말이죠. 저는 결국 부모님의 조언대로 선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선 본 지 딱 3번 만에 운명의 그녀를 만났거든요. 지금의 여자친구는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당연히 전 여자친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뛰어난 교수 집안이더라고요. 자산 규모는 저희 집안과 어차피 비슷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선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문직이었거든요. 그중 제일 예쁘고 말도 잘 통하는 지금의 여자친구를 선 3번째에 만나게 돼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바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아예 자산이랑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 묻고 답할 것도 없고 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도 없는 게 좋았고요. 여자친구와 결혼하면 저희 부모님 상가 중 제일 좋은 목에 병원을 차려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흘러가면 운명이 아닐까요? 심지어 저와 취향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합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건 말해 뭐 하겠어요. 주희야, 나는 주희 너랑 만나서 너무 좋아. 취미도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하고. 난 법을 전공했고 넌 의사고. 정말 완벽하지 않아? 아, 이래도 되는 건가? 선이라는 거 부정적으로만 봤었는데 선을 통해서 너같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게 참 놀라워. 나도 그래, 오빠. 오빠네 집안도 다 알고 만나니까 믿을만하고 나도 전적으로 오빠를 신뢰하고 만날 수가 있게 돼서 참 좋더라고. 선보기에 이른 나이지만 하도 엄마가 한 번만 눈 딱 감고 만나보라 해서 나온 건데 어떻게 이러지? 이런 걸 바로 운명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내가 장모님께 아주 감사드려야겠네. 나도 선보길 정말 잘한 것 같거든. 너 만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궁금해지더라고. 날 만나줘서 너무 고마워, 주희야. 별 말씀을. 난 오히려 오빠가 편하고 좋아. 이렇게도 인연이 생기는구나 싶고 물론 우리의 속도보다 우리 부모님들의 속도가 훨씬 빠른 것 같긴 하지만 말이야. 아, 주희, 너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나오면 우리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병원 자리 주신다고 한 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아, 그건 부담 가지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면 좋겠어. 아이, 그건 당연하지. 나만 우리보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워낙 잘 서포트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걸 이야기한 거였어.
우리 사귄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건 사실이잖아? 오빠가 나한테 아직 프로포즈 안 한 것도 그렇고.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는데 타이밍 좋게 딱 걸렸네. 하여간 이렇게 사랑스럽단 말이야. 그건 걱정 마세요, 공주님.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 난 우리 주희랑 함께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거든. 오빠도 참. 그러면 기대할게. 내 취향 알지? 기대된다. 선으로 만나서 이렇게 될지 정말 몰랐는데. 난 이게 내 인생 처음 선이었단 말이야. 알지. 몇 번이고 주희 네가 얘기해줬잖아. 난 네가 나의 첫 선 상대였어도 너랑 연애했을 거야. 주희 넌 정말 내가 찾던 사람이니까. 괜히 어줍지 않게 돈을 보지 않는 조건을 덜 보는 순수하고 효심이 있는 사람을 적당히 맞춰서 만나려다가 한번 호되게 당한 뒤로 선을 보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정말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부모님 말씀을 따르고 또 조건이 어느 정도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편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피해가는 게 저만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큰 오산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연스럽게 만나서 결혼하는 삶, 그것도 힘든 일이니까요. 소개팅도 힘들었는걸요. 차라리 이렇게 다 공개하고 만나는 게 요즘 같은 사회에는 더 맞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저의 이야기를 토대로 조건에 맞춰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 고민 중인 분들에게 감히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구적인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조건에 맞춰 결혼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사연을 남기게 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을 남겨보겠습니다. 우선은 가치와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조건에 맞춰 결혼하는 것이 맞는 선택인지 판단하기 위해선 저처럼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 그 속에서 한번 우선순위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에 맞춰 결혼한다면 현재의 욕구와 희망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저의 경우에는 그저 순수하게 저의 많은 조건들을 모른 상태에서도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줄 상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효녀이길 바랐던 것도 있었죠.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한바탕 쓰라린 경험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긴 했지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와 조건이 맞는 상대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 사이의 동반자 관계입니다. 따라서 상호 존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조건에 맞춰 결혼을 고려할 때는 상대방의 가치, 꿈, 목표, 성격 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저의 경우 선을 보면서 앞선 두 사람은 이런 점들에서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다른 사람을 만나보는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지금 여자친구인 주희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주희랑은 가치관, 목표, 성격, 취미, 취향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맞았거든요. 이렇게 상호 존중과 이해를 해주는 것들이 부족하다면 결혼 생활에서 충돌과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긍정적인 예측입니다. 조건에 맞춰 결혼하는 것이 미래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오히려 피해서 살아왔었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맞선에 대해 부정적으로 예측해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꾸 엉뚱한 상대들만 만나오며 시간 낭비를 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건에 맞춰서 결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만나는 상대방과 긍정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긍정적인 만남이 될 수도 있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측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선을 보기 전에 조건으로 걸러진 상대방과 만났을 때의 관계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예측이 가능하다면 조건에 맞춰 결혼하는 것이 나쁘게만 느껴지진 않을 테니까요. 이런 점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많이들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이렇게 주위를 만나서 좋은 관계로 금방 발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또한 무례하지 않는 선에서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더라고요. 조건에 맞춰 결혼을 고려한다면 상대방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로의 기대와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물론 조건에 맞춰서 나와서 이미 서로에 대해서 다 알고 나오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진솔한 대화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숨기거나 속일 필요가 없는 그런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계획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저는 그런 점이 지금 여자친구인 주희랑 정말 잘 맞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조건에 맞춰 결혼하는 것이 자신의 내면과 일치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건 조건보다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걸 숨기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 내면은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하길 바라는 모순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럴수록 자신의 가치와 욕구, 성격적인 특성과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더라고요. 조건에 맞춰 결혼하는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성장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왔던 게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같은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할 뻔한 아찔한 일도 겪은 것이겠죠.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것처럼 왜 조건 맞춰서 결혼하라고들 하시는지 전 알게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쓰는 것이니까요. 제가 들려드린 조언들을 고려해보시고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영원한 결혼을 찾기 위해 노력하시고 자신의 결정에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여자친구 주희를 만나 정말로 이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행복이구나 느꼈거든요. 제가 지금 여자친구 주희랑 결혼 준비하고 있는 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잠잠하던 전 여자친구 지연이가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와 있더라고요. 참 끈질기다는 생각을 하면서 무시하고 지나가려는데 절 발견하고는 미친 사람처럼 달겨와서 탁 하고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거 놓으라고 추하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다그쳤지만 전 여자친구는 이미 맛이 간 상태였더라고요.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이게 무슨 추잡한 짓이야. 우린 몇 개월 전에 진작 끝난 사이인 거 잊었어? 전에는 우리 소고기 가게에 와서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행패를 부리더니 영업방해로 그냥 쳐넣었어야 이런 꼴을 내가 안 봤으려나? 정말 왜 그래? 오빠, 나 지연이야. 오빠가 결혼하려고 했던 지연이라고. 오빠 지금 의사 여자친구 만나고 다니더라? 결혼한다며? 오빠 부모님 건물에 좋은 자리 병원도 알아봐주고 계시다며? 왜 나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조건 따지는 사람이었으면 날 애초에 만나지도 말았어야지. 나보고 어떡하라고. 너 참 뻔뻔하고 무서운 애구나. 뭐야, 도대체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야? 혹시 정말 미친 거야? 이제 그만 좀 하자. 난 절대 너한테 돌아가지 않아. 너보다 좋은 조건 어차피 널리고 널렸어. 그 당시에 난 조건보다 순수한 사람과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눈을 낮춰 널 선택했었을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알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날 농락한 거잖아, 아니야? 그럼 이제 와서 조건은 왜 또 보는 건데? 오빠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나 정도면 정말 순수하지 않아? 나 같은 애가 또 어디 있다고 이러는 건데? 나 오빠 만나려고 회사도 안 나가고 있다고 알아? 정말 헛짓거리도 정성스럽게 하는구나. 네가 회사 그만둔 걸 왜 내 탓을 해? 나랑 아무 관련 없어. 조건? 그런 조건 없어도 넌 끝이야. 자격 미달이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내가 지금 와서 조건을 보든 말든 그것도 역시 너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야. 다시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정말 감방에 넣어버릴 거니까 그만 나타나. 정말 너한테 바닥을 보고 있는 기분이니까 말이야. 내가 다 잘못했다고! 모른 척 순진한 척하고 있던 거 다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해? 오빠 나 안 사랑했어? 겨우 우리 부모님이 오빠네 부모님한테 오해해서 그렇게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야 돼? 고작 말 한마디라니. 그래, 그 말 한마디에 너의 민낯과 너희 부모님의 인성이 다 드러나버린 걸 어쩌겠어. 그건 내가 아니라 그 누구여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거야, 절대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하긴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게 되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이렇게 와서 피해를 주지도 않았겠지. 정말 이제 법대로 할 테니까 인생 조지기 싫으면 그만 오는 게 좋을 거야. 돈에서 어떻게 살아? 그 의사년 내가 가만두나 봐라. 내가 오빠 그대로 결혼하는 거 보고만 있을 것 같아? 나 무서운 애야. 이거 왜 이래? 나 법 공부한 거 알지?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복수할 거니까 각오해. 너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럴 시간이 있으면 제발 네 자신을 돌아봐. 정말 추하니까 말이야. 네가 지금 한 얘기 경찰서 가서도 진술하게 될 건 기억해두고. 그럼 이만.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텐 오빠밖에 없다고. 오빠가 내 인생 최대의 기회였다고. 이렇게 가버리면 나 어떡하라고.
그 이상년에 오빠 아니어도 잘 살 거 아니야, 안 그래? 이렇게 발악하는 전 여자친구를 간신히 떼어놓고 얼른 차를 타고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면서도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는 여자친구에게 결국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만약에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호원까지 붙였습니다. 그리고 전 여자친구도 따로 감시하기도 했고요. 티 안 나게 최대한 하려고 했지만 제가 왜 이렇게까지 미친 전 여자친구를 신경 써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곧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 사전에 미리 막아서 조만간 감방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이 참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들도 안전 이별은 필수인 세상입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저와의 결혼을 놓쳐버린 전 여자친구의 변해버린 끔찍한 모습은 저에게 많은 의미로 남았습니다. 첫 모습이 좋다고 그게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의도를 숨긴 사람은 정말 무섭다는 것. 사람이 취해지는 데는 끝이 없다는 것 등등을 말이죠. 인생 공부 이 정도면 정말 제대로 한 것 같죠? 물론 저와 지금 여자친구인 주인은 무리 없이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축복받으면서요. 아주 행복하게. 어쩌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조건 맞춰 결혼하는 것들을 너무나 나쁘게나 비춰서 그런 생각을 해온 건 아닐까. 요즘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조건 맞춰서 만나는 것이더라도 얼마든지 그 속에서 좋은 상대를, 평생의 반려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미리 앞서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려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저는 그런 똑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전 여자친구인 지연이는 참 위험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지만 그래도 본인 입으로 예고를 해주는 바람에 더 안전하게 저의 여자친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아예 접근도 못할 테니 안심하면서 살려고요. 결혼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있고요. 요즘은 여자친구 주희와의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원하는 것으로 고르는 과정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전 여자친구 지현이와 했다면 끔찍했을 그 과정을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참 궁금해집니다. 조건에 맞춰서 결혼하는 게 정말 아직도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쁘게 비춰진 모습을 많이 봐서 저처럼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상에 정말로 순수한 만남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외모도 조건이고 집안도 조건이고 자산도 조건이고 학력도 모두 조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이 사람을 만나서 알아가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들 블라인드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학력으로 보고 판가름해서 서류를 합격시키고 탈락시킨다는 의혹이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학력을 전부 가리고 공정하게 심사하는 그런 것들을 블라인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볼 건 다 보는 것이 오히려 더 공정한 것이란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왜 노력해서 얻은 것들, 타고나서 누려온 것들을 숨겨야 할까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더 잘하는 집단끼리, 더 많이 가진 사람들끼리, 더 유능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왜 안 되는 것이냐는 말이죠. 그래서 조건이라는 말을 나쁘게만 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결혼의 조건뿐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어떤 조건이라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저도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또 고민해보고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명한 분들의 댓글을 보고 다양한 생각들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자친구 주희의 곧 있을 결혼식도 축하해 주시고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자친구의 몰랐던 민낯을 알게 돼서 결혼을 망설이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정말 미련 없이 아니라고 생각한 건 끝까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변해버린 전 여자친구 지현이와 이별 후 정말 운명의 단짝 같은 현재 여자친구 주희를 만났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분명 다른 인연이, 운명 같은 단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인연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지 정말 모르는 것이니까요.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면서 이만 사연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긴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솔직하게 서로에게 공개하고 조건에 맞춰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올해 봄에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어린 딸 둘을 키우면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막힌 사연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아직도 재산 문제로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저희 어처구니 없는 사연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평범한 가정의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계셨는데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온종일 식당 일에 매달리다시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잠시 식당 일을 그만두고 저만 돌보면서 집에서 사셨는데 그때가 어머니는 너무나도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3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태어나자 어머니는 애 둘을 다 데리고 집에서 육아와 살림만 하기는 벅차셨던 건지 친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지나서 식당이 장사가 잘 되어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다시 식당 일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생은 거의 친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친할머니는 충남 청양에서 고추 농사를 짓고 계셨던 제 할아버지와 주말 부부처럼 지내셨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저희 집에 오셔서 저와 동생을 돌봐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시면서 지내다가 금요일 밤에 할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가시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너무 오래 사셨고 농사 짓기도 너무 싫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지겨운 날을 보내시던 참에 제 동생이 태어나자 저희 아버지가 급하게 손주 봐주시기를 부탁했고 그 부탁이 싫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또래의 애들과 달리 입맛이 시골스럽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비빔밥도 각종 나물도 잘 먹었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나 튀김, 햄버거 등의 분식이나 패스트푸드는 처음 먹어본 것이 중학교에 입학하고부터였습니다. 그만큼 할머니는 외식 같은 건 싫어하셔서 집밥만을 고집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 잘해주시던 친할머니는 제가 중3 올라갈 때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를 살뜰하게 돌봐주시고 할아버지와는 주말 부부처럼 지내셨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학교 갔다 오면 동생과 같이 저녁을 차려 먹고 교대로 설거지를 하며 밤 늦게 돌아오시는 부모님을 기다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제 동생의 모든 부분을 다 돌봐주셨지만 아쉽게도 공부는 시켜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 취미를 못 붙인 편이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적에 맞춰서 전문대학 비서과에 입학하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만난 첫 번째 남자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23살의 복학생이었고 여중 여고를 나와서 한 번도 이성교제를 해보지 못했던 저는 대학에 와서 처음 저에게 말을 걸어준 남편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어이, 거기 신입생 맞지? 나 너희 비서과 선배야. 내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어서 그런데 나랑 같이 학생 식당 갈래? 저요? 저 친구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 선배님 알아요. 그래? 그럼 네 친구도 같이 가지 뭐. 나도 같이 기다려줄게. 오늘 점심은 오빠가 쏠게. 난 23이야. 너는 20살 맞지? 내가 오빠니까 말 녹는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다른 강의실 뒷문에서 친구의 강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저에게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걸어왔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 많은 관심을 섣불리 드러냈다가 반란 까진 여자라는 인상을 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아, 교수님이 말이 엄청 길어져서 늦었네. 근데 이 남자 누구야? 난 이 신입생이 마음에 들어서 따라다니는 중인 복학생 오빠라고 할 수 있지. 네가 얘 친구라면서 같이 학생 식당 하자. 오빠가 밥 쏠 테니까. 와이 기집애. 조용하고 별로 눈에 안 띄어서 데리고 다니기 좋았는데 뒤로 호박씨 깐 거구나? 언제 이런 잘생긴 사람을 꼬셨대? 갑자기 친구가 제가 선배를 꼬신 게 아니냐면서 저를 곁눈으로 흘겨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나 이 사람 잘 몰라. 갑자기 친한 척한 것도 이쪽이고 난 별로 관심 없다고. 그래? 네가 관심 없으면 내가 이 선배랑 사귀어도 돼? 이 남자 내 스타일인데? 그러지 말고 같이 가서 밥이나 먹자. 다 같이 보면 좋잖아. 뭐 어때? 남편은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자 저와 제 친구는 남편에게 동시에 반해서 눈에 힘이 풀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페로몬을 잔뜩 풍기고 다니는 바람둥이 같은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옛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남자는 잘생기면 얼굴값 한다고요.
남편은 자기의 잘생김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거리낌 없이 무기로 쓰는 남자였습니다. 비서과를 온 것도 보통 남자들이 비서과 지원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온 거라고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그 말을 할 그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그때의 저는 눈앞에 가림막이 하나 딱 서버티고 있었는지 남편의 좋은 점만 보이고 나에게만 그 싱그러운 눈웃음을 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남편 때문에 대학교에서 사귄 제 하나뿐인 친구와 의가 상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셋이 같이 다니면서 조별과제 할 때도 의견이 잘 맞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 전 마지막 학기 시작할 때 그 친구가 저에게 선배가 좋다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진우 선배 좋아하는데 남자로서 좋아해. 아직 고백 안 했는데 졸업하기 전에 고백해서 사귀려고. 그래서 확인할 게 좀 있는데 너 혹시 진우 선배 좋아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역시 선배를 좋아하고 있었고 그 친구보다는 제가 선배에게 관심을 더 받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괜한 자존심을 부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반한 사람은 나였다고 굳게 믿고 그 친구는 남편의 선에서 알아서 정리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저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말았습니다. 좋아하긴 하는데 남자로선 아니야. 그냥 좋은 오빠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진우 오빠가 널 좋아할까? 괜히 고백해서 상처받진 말았으면 좋겠어.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친구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때의 저는 좀 싸가지 없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뭐? 네가 그러고도 친구야? 친구라면 내가 고백한다고 할 때 잘해보라면서 응원을 해줘야 진정한 친구 아니니? 너 말은 그렇게 하면서 선배한테 다른 감정 있지? 너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애를 내가 이제까지 친구라고 믿었다니.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나 그렇게까지 말한 적은 없거든. 나 네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한 거라고. 네가 정말 진우 선배한테 다른 흑심이 없으면 내가 고백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잖아. 네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난 진우 선배한테 고백할 거니까 말릴 생각하지 마. 그리고 너한테 실망했다. 난 더 이상 널 친구로 생각 못하겠으니까 나한테 다신 연락하지 마. 친구는 그 말을 끝으로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친구가 저와의 사이에서 약간 걸림돌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친구의 냉정한 기류를 눈치채고 오히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며칠 후 제게 그 친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요즘 너 그 친구랑 안 다니더라? 무슨 일 있었어? 그 애 오빠 좋아한다고 하던데 혹시 오빠한테 고백 같은 거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웬일인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걔가 날 좋아했대? 처음 듣는 말인데. 나쁘진 않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 헤어진 거야? 참 이상한 일이었죠. 친구는 저와 관계를 끊으면서까지 고백을 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결국 남편에게 끝내 고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는 동안 남편이 저에게 폭탄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난 처음부터 너밖에 눈에 안 들어왔었던 거 알잖아. 이제 6개월 후면 나 못 볼 텐데 그래도 괜찮아? 나는 너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오빠가 나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 그런 거라고 해두자. 어쩔 거야. 나 대한그룹에 비서 채용 지원한 거 알지? 잠실 쪽에 살게 되면 지금처럼 자주 못 볼 텐데. 우리 사귈래? 남편의 고백에 기분이 좋아진 저는 그 친구는 까맣게 잊고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그 과거 시점으로 갈 수 있다면 저는 도시락을 싸들고 저를 말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을 아는 것은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따라 대한그룹의 비서실에 입사했고 남편은 전무비서가 되었고 저는 비서과에서 여러 행정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대한그룹에 입사한 후 1년이 지나 저는 남편과 회사 근처에서 동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이었지만 남편은 지방 사람이어서 대학 때부터 자취를 했었기 때문에 사귈 때 제가 그 집에 가서 청소도 정리도 빨래도 해주곤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는 철두철미했지만 반대로 집에서는 청소나 빨래 등 정리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남편의 갭조차도 사랑스러웠고 챙겨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동생을 돌봐온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일은 오히려 저한테 충실한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동생이 고3 때까지는 부모님이 고3인 동생 저녁 좀 챙겨주라는 부탁이 있어서 계속 집에 들어왔어야 하지만 동생이 수능을 보고 나서는 거의 남편의 자취방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동거를 하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남편과 사귀는 것을 알고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동생의 수능이 끝난 후부터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자 어느 날 저를 불러 크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희영아, 너 어떻게 된 거니? 아무리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도 그렇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놈 집에서 자고 오면 어떡해? 너 여자애가 잠은 아무 데서나 자는 거 아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야근하고 차 끊겨서 오빠가 자고 가라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마음에 걸리시면 저 그냥 빨리 오빠랑 결혼할까요? 그러면 되잖아요. 오, 그래. 그럼 되겠네. 당신이 그렇게 걔가 걱정되면 남친이라는 애를 한번 만나봐요. 제대로 된 놈 같으면 빨리 결혼시키면 되잖아. 어차피 그 대기업 비서라며. 둘이서 어느 정도 벌면 집도 금방 살 거 아니야. 그 전까진 그 남자네 집에서 동거하면 되고. 동거는 무슨 딸내미가 결혼도 않고 그 동거부터 하는 게 당신은 허락이 돼? 난 허락 못해. 난 옛날 꼰대라 그런 꼴 못 보겠어. 나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대학 때부터 사귀었으면 뭐 볼 거 다 본 사이 아니겠어요? 네 남친 집 월세만 반 나눠내면 되는 거잖아. 그걸로 식비랑 우리 집 기타 비용 아낄 수 있잖아. 엄마만 허락하면 나 그럼 남친 집에서 살아도 되는 거죠? 아, 좋아라. 이 사람이 나는 반대한다고 했잖아. 이 집안 가장 말을 감히 무시해? 이 그 집에 결혼하기 전에는 동건 아빠 무조건 반대야. 아버지는 결사 반대하셨지만 저는 남편과의 관계에 뭔가 확실한 쐐기를 박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얼른 남편에게 동거를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아직 결혼하겠다고 한 사이도 아닌데 너희 어머니가 정말 허락하셔? 응, 오빠만 괜찮으면 우리 엄마는 동거 한 1년 하다 그 안에 결혼해도 된다고 하셨어. 왜? 오빠 집에 들어가 사는 대신 집세는 나도 반 낼게. 그리고 생활비도 확실히 분담하고 내가 살림도 해주는데 이런 파격적인 조건이 어딨어? 사실 결혼에 대한 말이 확실히 나온 건 아니었지만 전 그렇게 거짓말을 해버렸고 그때는 거짓말이다 하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저는 1년 안에 그걸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릴 자신이 있었거든요. 사실 비서관회에서 남편의 외모에 반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던 몇 명의 동료 여사원들이 있었기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는 위기감을 조금 느끼고 있었습니다. 뭐 희영이가 짐 싸서 들어오겠다는데 말릴 이유는 없지만 나 전무님 비서라 출장도 자주 갈 것 같은데 괜찮겠어? 내 집에 있어도 혼자 있는 시간도 며칠씩 될 건데 그래도 좋다면 난 상관없어. 응, 알지. 오빠 바쁜 거 아니까 난 상관없어. 그래, 그럼 다음 주 중에 이사해. 나도 짐 정리 도와줄게. 그 주엔 주말에 쉬는 날이니까. 저는 너무 좋아서 남편을 껴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좋아하던 사람과 동거라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었지만 아마도 그때부터 머릿속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남편의 결혼 전 동거 생활은 그 후 별탈 없이 흘러갔습니다. 서로 일이 많았고 바빴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쓸 틈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오지 않아서 조금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비서과에 있는 여직원들이 남편에게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지는 게 보였고 남편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때로는 즐기는 듯이 보였거든요. 견디다 못한 저는 비서과 회식 자리에서 남편과 사귀고 있다고 폭탄 발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언니들, 저 전무님 비서 진우 씨랑 사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알고 계세요? 희용 씨 무슨 소리야? 자기랑 진우님이 사귄다고? 에이, 거짓말하지 마. 둘이 너무 안 어울려. 진우님 같이 화려한 남자가 자기 같은 소시민을? 생긴 것도 자기 너무 수수하잖아. 말도 안 돼. 언니들이 그렇게 말할까봐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진우 오빠 저랑 같은 대학 나온 거 알죠? 저 신입생 때부터 오빠가 저한테 관심 보이고 사귀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못 박아놓을 걸 했다고요. 제가 비서과 모든 직원들이 모인 앞에서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기분이 언짢아 보였지만 억지로 웃으면서 제 말에 수긍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예, 맞아요. 제가 희영이 따라다녔던 것 맞아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친구가 없었거든요. 아시겠지만 비서과는 여자들의 거의 80%잖아요. 제일 먼저 희영이가 눈에 띈 것뿐이에요. 다른 이유는 별로 없어요. 희영이 순진하고 착하니까. 좋은 애니까요. 남편은 자존심 상하게도 제가 예쁘다거나 마음에 들었다는 소리는 쏙 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옆에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동료 여직원들은 손뼉을 치면서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이었어요. 그럼 그렇지. 희영 씨가 처음 만난 여자였구나. 그래, 그럼 이해가 가지. 첫사랑도 아니고 그냥 처음 만난 여자였네. 어쨌든 우리는 2년이 넘게 사귀고 있는 사이고 결혼도 곧 할 거니까 그렇게들 알고 있으시라고요. 혹시라도 우리 진우 오빠한테 다른 마음 먹으면 안 된다고요, 언니들. 저는 이왕 이렇게 시원하게 까발린 것 술을 마시던 진우 오빠의 볼에다 뽀뽀를 하고 말았습니다. 비속과의 남자들은 휘파람을 불며 멋있다를 연발했지만 여직원들은 저를 실눈 뜨고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따가운 시선을 맞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사내 연애를 기정사실화해서 그 후부터 남편에게 다른 여자들이 대놓고 꼬이지는 않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렇게 남편의 자취방에서 동거한 지 1년 후에 정식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본가는 남편에게 집을 사줄 만큼 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분 다 시골서 농사를 지으셨고 본인들 생활비 벌어 쓰기에도 바빠서 남편이 따로 용돈을 안 드리는 것만 해도 큰 다행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남편의 자취방에서 그대로 처음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방은 큰 원룸에 바깥에 부엌이 있는 구조라 살기에 좀 불편했지만 그 집에서도 거의 3, 4년을 버티고 조그마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아이를 낳았고 방 2개짜리 20평대 아파트에 반전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부부는 지방에 사시면서 서울의 집은 임대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착실히 월세만 올려주면 큰 불만 없이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전무님 비서에서 사장 비서로 승진을 하게 되었고 저는 여전히 비서과에서 총무일을 담당하는 평사원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사장 비서가 된 후부터 여기저기 지방 출장에 접대 골프까지 사장님과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와 딸아이는 집에서 둘만 지낼 수밖에 없었고 딸은 주말마다 딴 데서 자고 오는 아버지의 얼굴을 잊어버릴 정도로 남편의 출장은 잦아졌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주말마다 사장님과 같이 지방 출장 다녀오는 거야? 우리 사장님 여자인데. 당신 사장님하고 별일 없는 거 맞지? 어느 날 제가 오랜만에 집에서 쉬는 날이라며 소파에 늘어져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사장님 가정 있으신 분이야. 그리고 40대 후반인데 그런 아줌마하고 나를 엮다니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남편은 그때 30대 중반이었으니까요. 아무래도 10살 위에 사장님과 제가 관계를 의심하니 좀 어이가 없었나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런 말을 한 데에는 저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출장 가방에서 와이셔츠를 꺼낼 때마다 여자 향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거든요. 저는 후각에 예민해서 향수를 잘 쓰지 않는데 남편의 옷을 꺼낼 때마다 여자 향수가 배어 있으니 저로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독자 여러분이라면 의심 안 가시겠어요? 아니야, 잊어버려. 당신 의심한 건 아니고 너무 출장이 잦으니까 내가 좀 예민했어. 미안해. 오늘은 우리 딸 데리고 백화점 가서 외식할까? 나도 어디 좀 나가보고 싶어. 회사 말고 다른 데서 밥 먹은 지가 몇 달이 지났어. 아이, 귀찮은데. 주말에라도 좀 집에서 편히 쉬고 싶구만. 제 볼멘 소리에 남편은 끙 하는 신음소리를 흘리면서 겨우 떨어지지 않는 몸을 일으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쉬는 날이라도 좀 밖에 나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뒹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 반대되는 성향으로 인해서 저와 남편은 주말이 되면 티격태격 다투기도 많이 했습니다. 대한그룹에서 사장 비서가 된 남편은 점점 탄탄대로를 달리게 되었고 비서과뿐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잘생기고 빈틈없는 비서님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 남편은 슬그머니 결혼 반지를 빼서 장롱에 넣어두고 출퇴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돌아오는 남편이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지 뺐는지까지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첫 아이를 낳은 후부터 남편은 아예 반지를 빼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2살 터울로 저는 둘째를 가지게 되었고 둘째 역시 딸이었습니다. 애 둘을 낳은 후에는 할 수 없이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퇴사하는 날 비서과의 골드미스 여직원들은 속이 후련하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한마디씩 하더군요. 어머, 이젠 가정주부의 삶을 살겠네, 희영씨. 그동안 수고했어. 부럽다. 나도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게 꿈인데. 이제 희영씨 없으면 우리 비성과 총무는 누가 해줘.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희영씨. 남편 진우씨는 우리가 잘 보조해줄게. 알았지? 퇴식 기념 술자리에서 양 옆에서 얄밉게도 그런 소리들을 하니까 제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 여자들은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해서 그 마술을 안 뻗을 양심 있는 여자들이 아니었거든요. 혹시나 이 여자들이 남편과 회사 밖에서 놀아나는 일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저는 정말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여직원들에게 평소 보여주지 않던 제 딸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네, 언니들 너무 예쁘죠? 제 딸들. 첫째는 3살이고 둘째는 이제 100일이에요. 설마 우리 남편이 이렇게 이쁜 딸들을 두고 바람이라도 피우겠어요?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죠. 저는 남편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언니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어머나, 희영씨 뭘 모르네. 집에 있게 되면 아마 그렇게 믿고 싶을 거야. 하지만 너무 많이 아는 게 더 불안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꼬치꼬치 진우씨에 대해서 캐고 그러지 마. 그런 아줌마들은 꼴불견인 거 알지? 잘도 얄미운 말들을 짓거리는 그 여자의 입을 때려주고 싶은 걸 겨우 참으며 저는 빈속에 술을 계속 부어넣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제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와는 반대로 남편은 제 건너쪽에서 남자 직원들과 떠들면서 술을 마시느라 이쪽은 거들떠도 보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그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상사인 여사장님이 회식 자리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우리 비서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테이블을 한번 휘둘러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우리 회사 비서과 여직원들 다 여기 모여 있었네. 오늘 무슨 일로 회식하는 거예요? 아니, 진우 씨도 있었네? 사장님의 등장에 남편은 갑자기 튀어 일어나더니 사장님 옆자리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굳이 세수를 시켜 넘치도록 사장님 잔에 맥주를 따라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희영 씨가 퇴사하는데 그 기념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영 씨가 이제 주부의 삶을 산다고 하네요. 희영 씨가 자기 와이프 아니야? 무슨 남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래. 이제 희영 씨랑 자기네 애들 둘 먹여 살리려면 진우 씨가 더 열심히 뛰어다녀야겠어. 다음 주에 해외 출장 있는 거 알지? 네. 이미 숙소 예약이랑 비행기 티켓 예약, 렌터카 예약 다 끝났습니다. 남편의 우렁찬 복창 소리에 남자 직원들은 놀라서 웅성웅성 자기들끼리 속닥거렸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어 토닥거리면서 끈적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 우리 진우 씨 덕분에 내가 매번 출장이 편하다니까. 희영 씨가 집에선 잘 보필해줘, 우리 진우 씨.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 앞에서 뻔히 제 얼굴을 보면서 제 남편에게 노골적으로 우리 진우 씨라니요. 추파를 던지는 건 어찌 보면 남편이 아니라 여사장이 아닐까 의심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직속 상관에게 일개 비서과 평사원 따위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사장님과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게 사실이니 저는 잠자코 술만 마셨습니다. 속으로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다 잡아 뜯어놓고 싶었지만 말이지요. 그 후로는 아이들 크는 것만 보면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식당을 하셔서 제 육아나 집안일을 도와주실 수 없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던 제 시부모님 역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집안 살림과 독방 육아는 생각보다 너무나도 고된 일이었습니다.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둘째를 데리고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애를 재우고 나도 집안일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둘째는 일찍 젖을 못 물려서 제 젖은 말라버리고 분유를 먹였던지라 분유값이며 젖병값 등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간간히 특별 보너스를 하면서 1년에 한두 번 가져다주는 돈이 있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둘이 벌었을 때보다 드는 돈은 더 많았고 항상 가계부에 펑크가 나기 일쑤였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쯤 아파트 사서 이사 갈 수 있을까? 요즘 같아선 우리 40 넘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어느 일요일 아무 의욕 없이 TV만 보고 있는 남편에게 저는 푸념하듯이 말했습니다. 애도 둘이고 결혼도 이제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집이 없다니. 내 인생은 이게 뭔가 하는 허무감이 가끔씩 제 뼈를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집에 대해서는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 집 없으면 어때? 요즘 집 사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반전세로 살면서 평수만 늘려나가면 되지. 우리 셋째 가질까?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도쯤에 아파트 분양받기 쉽잖아. 내 주위에 아줌마들 셋째 낳자마자 신도시 아파트 분양받아서 가던데 나 그거 너무 부럽더라. 응? 됐어. 무슨 집 때문에 애를 셋까지 키우려고 하냐. 청약통장들도 잔금까지 어떻게 치르려고 그래. 저축해둔 거 하나 없으면서. 사실 나 청약통장 부어놓은 거 있어. 그리고 당신이 조금만 더 벌어주면 저축도 할 수 있을 거야. 일단 집을 사면 그 뒤로 대출만 갚으면 우리 집 되는 거잖아. 당신 하우스 푸어라는 말 못 들어봤어? 집 있으면 뭐해? 그 집에 돈 다 집어넣고 집값이라도 떨어지면 아까워서 어떻게 살라 그래?
우리 셋째만 있으면 꼭 다자녀 청약 100% 당첨된단 말이야. 협조 좀 해줘. 이사 다니는 거 당신은 지겹지도 않아? 남편은 저에게 집에 환장했다면서 셋째를 안 가지려고 요리조리 저와의 잠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셋째도 집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큰둥한 남편을 어르고 달래서 셋째를 위한 계획에 돌입한 저는 다음에 운 좋게 셋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파트가 생긴다 하니 그 아이가 복덩이라며 너무 좋아하셨고 병원에서 뱃속 아기가 아들이라는 말을 듣자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은 양쪽 다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제가 아들을 못 낳아서 시댁 어른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댁 어른들은 남편이 장남의 여동생 하나만 있어서 대가 끊길까 하며 조마조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단숨에 저는 아기와 집을 다 가지게 된 복덩어리 며느라기가 되었습니다. 양쪽 집안에서 귀여움을 받으며 시댁이나 친정에서 아파트가 당첨되면 중도금까지는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 후 아들을 낳고 셋째의 출생신고를 하자마자 저는 여기저기 임장을 다니면서 아파트 분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당첨이 그렇게도 어렵다는 위례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딱 청약 당첨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에 겨워서 저는 남편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 바로 전화로 당첨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보, 우리 위례 신도시 청약 됐어. 이제 2년 후면 우리도 아파트 소유자야. 당신 기분 어때? 와, 당신 대단하네. 그래, 까짓것 집 잔금이야. 어떻게든 대출하면 될 거야. 당신 정말 수고했어. 오늘은 외식하자. 처음에는 저를 집에 환장했다고 비난하며 셋째 같기도 마땅치 않아 하던 남편은 막상 아파트 소유자가 되니까 기분이 좋긴 좋았는지 외식을 하자고 자기가 먼저 제안까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얼른 아이들을 차에 태워 남편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저는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여기 회사 앞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이야. 오늘 퇴근하면 같이 저녁 먹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칼퇴근해서 이쪽으로 와. 저는 오랜만에 외식에 들떠서 아이들을 셋이나 데리고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4시쯤 되어 돌아온 남편의 답장은 저를 화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갑자기 사장님이 저녁에 바이어 만나신다고 해서 나랑 같이 가야겠다고 하네. 미안한데 당신 혼자 애들이랑 저녁 먹고 일찍 집에 들어가. 알았지? 우리 축하는 나 퇴근하고 집에서 소주나 한잔 하자. 남편의 청천벽력 같은 문자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먼저 남편의 이후 스케줄도 묻지 않고 멋대로 패밀리 레스토랑에 온 건 제가 잘못한 게 분명했기에 남편에게 뭐라고 따지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날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 레스토랑에서 가장 싼 파스타 1인분을 시켜 먹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나게 돈이 아까웠고 남편과 같이 단란한 가족 외식을 할 수 없었던 것에 너무나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12시쯤에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과 저는 대판 싸우고 말았습니다. 작은 일로 다투는 일은 많았지만 그렇게 크게 싸움까지 일어난 적은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 입으로 외식하자고 해놓고 나랑 애들이 그렇게도 우스웠어? 어떻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토내? 남편이 월급쟁이로서 사장님과의 약속이 우선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오늘만큼은 가슴에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기에 저는 울고 불고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의 등을 때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침착하게 저를 달래려 하다가 제가 점점 더 크게 화를 내니까 화가 났는지 제 손목을 강하게 잡고 소리쳤습니다. 회사 일인데 그럼 어떡해? 집안일이 있으니까 사장님에게 저 오늘 야근 못합니다. 그렇게 말해? 그럼 내가 어떻게 그 회사에서 목 안 잘리고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 다 이것도 당신이랑 애들 생각해서 내가 더러운 꼴도 참고 회사 생활 하는 거잖아? 근데 당신이 이렇게 내 사정을 몰라주면 나도 그냥 그만둬버려? 당신이랑 둘이서 손가락 빨면서 집에서 놀아? 그럼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집 보증금 넣을 수 있겠냐고. 그래도 오늘 하루쯤은 사장님한테 사정 이야기하고 일찍 퇴근할 수 있었잖아. 당신에겐 언제나 회사밖에 없지. 나랑 애들은 그럼 당신한테 뭐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 아무 의미 없다. 난 돈만 벌면 되는 거잖아.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줄 알아? 집도 자기 멋대로 샀으면서 그거 하나 축하 못 해줬다고 남편을 쥐잡듯 잡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청약 당첨이 되었다고 하니 좋아하는 듯 하다가 다시 모든 것이 집을 산 내 탓이라며 저에게 비난을 몰아서 하는 남편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악에 받쳐서 꺼내면 안 될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럴 바엔 그냥 이혼해? 당신 나랑 그만 살았으면 좋겠지? 아이 셋 키우면서 기껏 집 알아봐서 주택 청약 당첨된 날 이렇게까지 싸워야만 했어?
이렇게 마음 안 맞고 평행선을 달릴 거면 이혼하는 게 낫지 않냐고! 그게 당신 속마음이야? 이제 아주 막 나가네. 내가 왜 이혼해? 난 절대 이혼 안 해.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혼해버리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 애들이 받을 상처는 어쩌라고?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울면서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남편에게 쏘아붙여버린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도 밖에서 스트레스 많을 텐데 너무 내 생각만 하고 내 힘든 것만 크게 느껴지나 봐. 그래도 쉬는 토요일엔 외식도 하고 공원도 가고 나 혼자 육아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되게 신경 좀 써줘요. 나만 혼자 애 낳은 것도 아니고 셋이나 혼자 돌보려니까 나 너무 힘들어. 소리 지르지 않고 조곤조곤 말을 하니 남편도 한풀 꺾였는지 제 등을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1차 이혼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완전히 집안일에만 신경 쓰고 딸 둘은 어린이집과 학교에 보냈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직 2돌이 되지 않아서 집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 둘을 기관에 보낼 만큼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 잔금을 치르려면 아직도 모아야 할 돈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장 비서로 일을 하면서 비서실 팀장까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조금 오른 건 좋은 일이지만 안 그래도 바빴던 남편의 주말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주말에 집에서 보낼 정도로 남편은 회사 일로 주말 출근까지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더 많이 벌어온다는 것에 위안을 삼으며 저는 남편을 거의 회사에 바치다시피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거의 안 들어오는 주말 출근에 의심의 촉을 세웠어야 하는데 애 셋 육아에 피곤해 저런 저로서는 남편의 수상한 행동이나 생활 같은데 크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으고 아파트 입주 시기가 되자 우리는 손 없는 날을 잡아 위례신도시 아파트에 이사할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사 일주일 전부터 저는 조금씩 집 정리를 하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면서 착실하게 이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 셋을 건사하면서도 집안일을 게을리한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 없을 때에도 혼자서 이삿짐 센터도 알아보고 당일날 애들 봐줄 보모도 구했습니다. 드디어 내 집에 입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 잠을 설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애들을 깨웠습니다. 이사하는 날도 남편은 출근해야 한다면서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가야 한다면서 이따 7시 반부터 이삿짐 트럭 올 테니까 그 전에 출근 준비 미리 해야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오늘은 퇴근할 때 위례신도시에 우리 아파트로 하면 되겠네. 기대된다, 우리 새 아파트. 저는 얼른 남편을 깨워서 밥을 먹이고 애들도 씻기는 등 혼자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남편은 일어나기 싫다는 표정으로 제가 싸준 주먹밥을 먹으면서 가방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곧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왔고 그들은 거실부터 주방, 안방, 화장실 순서대로 짐들을 파란 플라스틱 상자에 꼼꼼하게 쌌습니다. 드디어 10년간의 반전세 생활에서 벗어나 우리 집이 생긴다는 기쁨에 저는 희망에 부풀어 이삿짐 센터 직원들의 이상한 표정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길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이삿짐 센터의 직원이 종이 조각 몇 개를 들고 사장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데 있느라고 그들의 대화를 자세히 듣진 못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아주머니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마.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잖아. 오지랖도 적당히 부려. 절대 말하지 마, 알겠어? 그래도 아주머니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글쎄, 하지 말라면 하지 말어. 그들이 귓속말로 소곤거리는 것을 본 제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이삿짐 센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혹시 남편이 숨겨둔 비상금이라도 나왔대요? 제가 웃으면서 농담처럼 말하자 그 직원은 황급히 손살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모님, 그럼 출발할게요. 절 따라오세요. 모든 이삿짐을 싣고 나서 트럭은 위례신도시에 우리 새 집으로 출발했고 저는 그 뒤를 따라 차를 몰고 갔습니다. 아이들은 보모와 함께 뒷자리에 타고 있었습니다. 잠실에서 1시간 만에 위례신도시로 진입한 이삿짐 트럭은 얼마 되지 않아 한 대단지 아파트 입구에 섰습니다. 관리 사무실에서 키를 받아서 저는 우리 집 문을 열어주고 센터 직원들은 점심을 먹으러 가셨습니다. 저도 애들과 함께 단지 안 분식집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집으로 오니 그새 이삿짐을 하나둘씩 들여놓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보모에게 단지 내 놀이터에서 애들과 놀아달라고 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와 가구 놓을 위치를 꼼꼼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후 4시쯤 되자 어느 정도 집안에 짐들이 다 들어왔고 거의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러자 이삿짐 센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그럼 저희들 가보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사모님. 수고하셨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셨는데 젊은 직원 하나가 현관문 앞에서 머뭇거리며 저를 손짓해서 부르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저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그 젊은 직원은 괜히 아무것도 없는데 주의를 경계하며 저에게 종이 조각 3장을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분 책이 꽂인 책장 안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거 보시고 어떻게 하실진 사모님 선택인데요.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모르고 지나가면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서요. 이게 뭔데요? 보시면 알아요. 남편분이 밖에서 뭐하고 다니시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직원은 저에게 인사를 꾸벅하고는 얼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직원이 준 종이 조각을 폴라로이드 사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저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머릿속은 깜깜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짓을 뻔뻔하게 이러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잤다고? 그 사진에는 나체의 남편과 여사장 그리고 웬 여자 하나가 벌거벗은 채로 뒤엉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여자를 아는 남편의 표정은 잔뜩 술에 취해 있었는지 얼굴이 불그스레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는 여자 둘이 벗은 채로 이불을 덮고 웃고 있었고 마지막은 여사장이 남편에게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얼른 사진들을 보이지 않게 협탁 서랍 속에 넣어놓고 생각을 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충격이 커서 제대로 된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5시가 되었는지 놀이터에서 보모가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말했습니다. 저 사모님 5만 원 주시면 저 갈게요. 다음에 다른 알바가 있어서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그녀는 제 하얗게 질린 얼굴이 걱정이 되었는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저는 제 구겨진 자존심을 그래도 이름도 모르는 그녀에게 들킬 수는 없어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였어? 이 연놈들이 나 모르게 출장 가고 해외 가서 이렇게 더럽게 놀고 다녔단 말이지? 내가 너 절대로 용서 못해. 그리고 그 사장이란 년도 절대! 그 자리에서 무사히 있을 수 없게 해주겠어. 저는 남편이 오기 전에 대한그룹의 홈페이지 익명 게시판에 접속을 했습니다. 다행히 홈페이지는 그대로였고 익명 게시판은 상사들의 비방을 담은 몇 개의 새 게시물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도 없어지지 않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그 게시판에 남편의 이름을 제목으로 하는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로 제 휴대폰에 찍은 그 3장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올렸습니다. 눈을 검은 테이프로 가리긴 했지만 누가 봐도 남편과 여사장임을 직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가정이 있는 여자와 부하 직원의 불륜 행각.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내일 그 두 사람을 보면 한마디씩 해주기 바람. 집에 있는 너희 배우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그렇게 해놓고 저는 찬물을 마시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솟구치는 화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애들 밥을 먹인 후 7시쯤 되자 남편이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들어오더군요. 뻔뻔한 그 낯짝을 보고 싶지도 않았지만 저는 겨우 분노를 눌러 참고 억지로 웃으며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당신 왔어? 이건 웬 케이크야? 그래도 우리 새 집으로 이사 왔는데 내가 당신 수고했다고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사왔지. 나 잘했지? 응, 밥 먹고 우리 케이크 먹자. 내가 밥 차려줄게. 씻고 와. 남편은 샤워를 하러 갔고 저는 집에 남은 반찬으로 밥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피곤했는지 밥을 다 먹자마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안방에 들어가서 협탁 서랍에 있던 그 더러운 사진을 꺼내가지고 남편의 밥숟가락 옆에 펼쳐놓았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욕실에서 나와 식탁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그때 눈에 띈 폴라로이드 사진을 뒤집어보며 남편은 물었습니다. 이건 뭐야? 여보, 당신 이거 본 거야?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려왔기에 남편의 귀싸대기를 짝 하고 시원하게 날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무서운 표정으로 대들며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봤다. 도대체 그 사장년이랑 밖에서 뭔 지랄을 하고 다닌 거야? 도대체 언제부터였니? 둘이서 나 엿먹이고 불륜짓거리 하면서 좋았어? 이 나쁜 새끼야? 너 같은 건 내일부터 회사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테니까 기대해. 알았어? 그리고 이 집도 너 같은 새끼가 살기엔 너무 좋아. 그러니까 바로 팔아서 딱 반으로 나눠. 너 같은 바람둥이 새끼랑은 못 살아. 이혼해. 그리고 애들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고 넌 돈 벌어다가 양육비나 내놔. 제가 숨도 안 쉬고 남편에게 퍼부어대니까 남편은 뒤통수를 세게 맞은 양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더군요. 아니야, 이거 진짜 딱 한 번 실수한 거야. 사장님이 강압적으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이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 사장님 변태야. 시끄러. 그런 얄팍한 수에 내가 넘어갈 줄 알아? 너도 좋아서 그년이랑 잔 거 다 알아. 억지로 했으면 그 표정이 어떻게 나오니? 저는 첫 번째 사진을 가리키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부들부들 떨며 제가 가리킨 사진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찍힌 남편은 아무리 봐도 그 상황을 100% 즐기고 있는 짐승과도 같은 비열한 놈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상황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어. 닥치고 이혼 도장이나 찍어. 이 집 사길 잘했네. 안 그랬으면 너랑 그 사장년이 바람 피우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바보 등신처럼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그 자리에서 쫓겨나면 당신한테 양육비 못 보내. 그러니까 그 사진이라도 내려줘. 제발 부탁이야. 그러나 저는 두 손 모아 싹싹 비는 남편의 꼴도 보기 싫었고 그 두 사람을 용서하고픈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애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남편은 할 수 없이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다음날 대한그룹이 어떻게 되었는지 눈에 훤히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내에 있는 익명 홈페이지였지만 그 3장의 사진으로 사장을 비롯한 비서과의 모든 직원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그 사실을 보고받고 당황한 사장은 얼른 그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비서과 내에서 아니 사내에서 그 게시물을 본 사람들은 그 헐벗은 여자가 사장임을 못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제 남편도 쌍으로 수치심을 당하도록 만들어놨고요. 그 일로 인해서 사장은 물러났고 제 남편도 사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무언의 압박으로 회장실에 불려가 자기 딸과의 관계를 신문당하듯 대답해야 했다고 나중에 그 비서실 내에 아는 언니가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저더러 독한 년이라고 아무리 자기 남편을 제 손으로 고발할 줄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그 문제를 모르는 척 덮고 넘어갔으면 제 남편은 그 여사장과의 관계를 끊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바람을 피운 쪽뿐만 아니라 그 사장의 남편 역시 알 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도 사장은 회장 딸이라서 그런지 사장직에서만 물러났지 그 남편에게 형사고발은 안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은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고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남편에게 형사고발을 했고 지금 이혼소송 및 재산 분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을 고발한 이유는 어느 날 저희 집에 와서 다짜고짜 제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들을 돌려달라 하였지만 시부모님까지 합세하여 아들은 그 집 4대 독자라며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도 정도가 있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딸 둘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왔지만 아들을 뺏긴 상태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아들을 되찾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경매에 넘어가 매각되고 나면 집값의 반을 저에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내 집을 가질 꿈에 부풀어 있던 순간에 남편의 부정을 알았고 제 행복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던가요? 계속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만 저도 언젠가는 이 악몽 같은 시간을 벗어나서 제 아이들과 함께 재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